네, 그럼 날씨 관련 자세한 소식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날씨 정말 한증막 더위다, 찜통 더위다 이런 말 위에는 뭐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좀 리포트에 보셨지만 섭씨 40도 이게 정말 온도계에 찍힙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온하고 비교를 해서 35도만 넘어도 굉장히 덥다라고 그렇죠. 여겼을 때가 거의 20년 전 일인데요. 네. 이제는 이제 40도를 넘는데 사실상 관측 그 기기 말고 우리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아마 40도를 충분히 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여주 전동면의 기온이 40도를 육박을 했는데 이게 2018년에 강원도 홍천군에서 41도를 기록했던 거와는 약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죠. 예. 이 달리기를 할 때도 선수가 선수 뒤에서 초속 2m 이상의 바람이 불면은 네. 순위는 인정하지만 기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선수의 기록과 기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관측을 할 때도 AWS라고 해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 관측이 된 기온은 예. 순수 자연상에서 이 기온이 40도로 올라갔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위적인 어떤 인공열.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기상 관측을 할 때는 이런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아니라 유인 기상 관측 장비라고 해서 꼭 사람이 기계 관측을 합니다. 네. 이거는 WMO 세계 기상기구의 기상 표준화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기상 관측이기 때문에 실제 그 강원도 홍천군에서 41도가 올라간 거는 예. 주변 건물 높이보다도 3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 75제곱미터면 한 22평 정도 되는 그 공간 안에 잔디가 깔려 있어야 될 정도로 인공적인 열을 배제하고 난 기온이 41도가 우리나라 최고 기온이었는데 네. 지금 뭐 여주의 기온은 일단은 인공열 이런 것들을 포함한 40도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보기가 때문에 익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수한 기상 관측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도로의 아스팔트의 인공열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 도심에서 열까지 감안한 데다가 이 습도까지 높은 상태에서 체감 온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날씨 정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체감 더위는 40도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40도 훨씬 넘는 생각이 저 주말에 있으면서 느꼈었는데 어쨌든 이 제주 한라산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뭐 40도가 뭐 가까이 된다, 또 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2018년 폭염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8년 폭염이 다시 재현될 거다. 아니다. 더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이게 참 이게 사람이 체감하는 거와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1994년, 2018년은 폭염을 말할 때 가장 기록적인 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은 1994년이 더 더웠고 어느 지역은 2018년이 더 더웠는데 올해가 역대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 우리가 폭염 일수라고 하는 것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상태를 이제 폭염 일수라고 하는데 네. 실제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폭염 일수는 보통 이제 평년 여름 수준으로는 한 5.2일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웠던 폭염의 기록적인 해 2018년은 한 17.8일이었는데요. 전국 평균 올해는 7.7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전국 183개 전 특보구역 지역 예. 중에 지금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거의 폭염 경보거든요. 그러니까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에 비해서는 폭염 일수의 일수는 실제 평년보다는 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2018년보다는 좀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게 체감적인 게 좀 큰데요. 네. 그런데 밤의 상태는 좀 다릅니다. 너무 더운데요. 열대야의 기준은 이미 기록을 깨어넘었고요. 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속 열대야, 그러니까 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17일 이상이 이어지고 지금 당분간 향후 열흘 동안에도 계속될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열대야는 거의 역대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평년 이맘때는 3.1일 정도의 열대야가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전국 평균입니다. 예. 2018년에는 7.7일,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9.9일이고요. 향후에 지역마다 더 특색 있는 지역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열대야는 거의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까지 더우니까 정말 최악의 역대급 폭염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폭염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기상청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그나마 비다운 비의 체계적인 비가 중부지방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폭염을
완전하게 식혀줄 정도의 비는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도 계속해서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비. 즉 결국에는 일반적인 체계적인 비와 소나기의 차이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비를 내려줘야 네. 이 폭염의 기세가 어느 정도 수거질 정도로 열을 식혀주는데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비는 오히려 습도만 올려주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소나기 구름으로 만들어진 이 비구름이 밤 동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이 높아진 습도 그리고 흐린 하늘 밤 동안에는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적으로 낮더위보다도 밤더위가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날씨가 앞으로도 향후 열흘간, 그러니까 광복절까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열흘을 더 버텨야 된다니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이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어제 보니까 경남, 창녕, 창원 등에서 3명이 벌써 사망을 했고 프로야구장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나와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인데 이 개인적으로 좀 체력이나 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과 같은 보이는 재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부터 이 질병관리청이 현재까지 조사한 온열 질환 관련해서 이제 환자 수를 조사해 봤더니 1,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지금 최근 한 11명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네. 5명이 지난 주말에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광주, 경상도 지역의 50대, 60대, 70대에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농가에서 밭을 매다가 이제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농가 같은 경우에는 홀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근처에 쉴 만한 그늘이 없고 그리고 나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지금 뜨거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변을 반일하시다가 당하는 그렇게 되신 분들도 경우들이 있다 굉장히 하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좀 농가에서는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프로 야구에서 출범 이후에 43년 만에 이렇게 경기까지 취소될 정도의 맞아요. 폭염은 없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먼저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리기로 한 경기가 폭염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KBO는 2015년부터 폭염 경보의 기준입니다. 35도가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야구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규정을 정했는데요. 예. 금요일에 울산 경기는 취소가 됐지만 토요일에 잠실에서 이루어졌던 서울 경기는 계속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4명의 온열 질환자의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이제 관중이 조금 이제 발생을 한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4일 날 또 진행하려고 했던 잠실구장의 경기도 이제 출범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산이나 뭐 없으면 우산 같은 걸 쓰고 관람하거나 뭐 야외 이동하는 것도 많이 도움 되겠죠? 도움이 되겠지만 양산이나 우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볕만 가리는 것인데 지금은 이런 볕만 가려서 해결이 되는 6월 달쯤에나 나타나야 되는 불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6월 달 더위는 이제 상대적으로 습도는 낮기 때문에 볕만 피하면은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상대 습도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80%를 넘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평년치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보통은 한 70%만 넘어도 실제 기온보다 습도로 인해서 체감하는 온도가 더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똑같은 33도에서 습도가 55%일 때는 똑같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33도인데 여기에서 10% 정도 습도가 올라갈수록 체감 온도는 1도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최근 들어서 상대 습도가 80%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기온은 33도이지만 여기에서 체감하는 거는 3도 정도 더 높은 한 36도인데다가 이제 인공열과 그런 것까지 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습도로 인해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원한 곳을 찾아야 되고요. 뭐 선풍기라든지 냉방기를 찾아서 일단 몸의 열기를 식혀야 되는데 양산만으로 이렇게 야외 경기를 이 폭염 속에 진행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습식 사우나다 이런 말씀이시고 결국에는 야외보다는 실내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이 휴가철이다 보니까 물놀이 많이들 나가시는데 바다 계곡이요. 익사 사고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강원도에 놀러 갔었는데 현장에서 좀 목격해갖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 물놀이 사고 좀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일단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폭염에서 불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물이기 때문에 물놀이 참 이 폭염을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놀이이기도 한데요. 예. 근데 이제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망자 사고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전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해수욕장 말고도 계곡으로 놀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계곡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과는 달리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맞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와 튜브와 같은 안전 장비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이제 육지의 온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이지만 바다 해수 온도는 그래도 평년보다는 높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신체에 적용을 했을 때는 차갑죠. 굉장히 차가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꼭 준비 운동, 특히 심장에서부터 먼 부위부터 조금씩 물을 조금씩 묻히고요. 발끝부터 물을 좀 그리고 닦고. 이제 가벼운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내 몸이 이제 차가운 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들을 예. 보내주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 꼭 준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나 바다는 좀 이것을 요새 좀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 맞습니다. 이제 이안류죠. 보통은 이제 파도라고 하면은 바다에서부터 해안으로 불어오는 물결을 말하는데 이안류는 이제 역파도라고 해서 반대로 이 육지에서부터 바로 다시 휩쓸려가는 굉장히 폭도 좁고 유속도 빠르고 한 100m라는 그 구간에 많은 사람들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부는 그런 이제 파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안류를 만났을 때는 네. 이것을 뿌리치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안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면은 예. 1시간 간격으로 그래도 유명 해수욕장들의 이안류 상황들을 1시간 간격으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보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안류를 만났을 경우에는 일단은 튜브와 구명조끼에 의존을 해서 이안류가 가는 쪽으로 그냥 뭐 굳이 그 이안류를 역으로 수영을 해서 나오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물결의 흐름을 따라 가셔서 구조 요청을 기다리는 게 제일 좋겠고요. 예. 좀 수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안류 방향의 45도 각도로 좀 안전하게 헤엄쳐 나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더위 그리고 물놀이 주의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꼭 유의하시고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올림픽 뒷얘기는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흔한 말로요. 이게 델롬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김우진 선수 보니까 이 델선델, 뭐 델 선수 된다, 뭐 이런 뜻을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4.9mm 차이로 3관왕 됐는데, 자, 전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에. 그렇습니다. 사실 슈도프까지 갔을 때 네. 텐을 쐈을 때는 정중앙에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서 네. 좀 불안했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엘린 선수가 어쨌든 조금 더 멀게 쏘면서 그 차이가 4.9mm. 그렇게 또 멀지도 몰랐어요. 4.9mm.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는데 네. 그래서 올림픽 남자 양궁 사상 첫 3관왕에 오르게 됐고 네. 김우진 선수가 이렇게 되면 올림픽 금메달만 5개를 따게 금메달 되거든요. 5개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 역사상,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거라서 네. 이제 전설로 남게 되는 김우진 선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명예도 명예고 뭐 각종 수당이나 뭐 보상금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임시현 선수도 있습니다. 여자 임시현 선수 3관왕에 앞서서 올랐는데 임시현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올림픽 3관왕. 이게 뭐 바늘구멍 통과기보다도 어렵다고 했는데 바늘구멍을 통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시현 선수가 시상대 올라가서 이 바늘구멍 세리머니를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세 개의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는 그렇죠. 네, 그런 동작을 하길래 아, 나의 3관왕을 내가 자축하는구나.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동그라미가 바늘구멍을 내가 통과한 거라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현 선수에게 많은 분들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3관왕을 한 후에 곧바로 1년 후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메이저 대회가 연이어 있었을 때 그걸 똑같이 3관왕을 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본인을 단련시키고 맞아요. 또 훈련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늘구멍을 본인이 통과했다라는 의미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찬사 그리고 토닥거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SNS에다가 임시현 선수 이렇게 대단하다 하면서 이 동상을 세운 것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앵발리드 경기장을 배경으로 해서 네.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활을 쏘는 장면 네. 이거를 이제 그래픽으로 형상화를 한 거죠.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그래서 정말 멋있는 장면이 SNS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한글로 축하해요라는 메시지를 담았거든요. 그만큼 한국 양궁에 대한
어떤 존중 이렇게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국 양궁이 좀 전에 그래픽 나갔습니다만 양궁 첫 5개를 싹쓸이를 해갔는데 어떻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4년마다 전 세계 공사들이 모여서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주는 유서 깊은 전통 행사라고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다 쓸어가니까 그냥 재밌는 말입니다. 아니 그럴 만도 한 게 네. 사실 세계 양궁 연맹에서 우리나라의 독주가 계속되다 보니까 룰을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게 이제 세트제라는 건데 세트제가 사실 뭐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발만 삐끗해도 그냥 떨어지는 맞아요. 그런 경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룰에서도 우리가 전 종목을 다 휩쓸다 보니까 이제 고민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또 앞으로 바꿀까요? 예, 또 룰을?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세세한 것들을 여기다 집어 넣어야 한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완벽한 경기력을 우리가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출전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또 한국의 축제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걱정되는 건요. 이게 한국이 너무 잘해서 다 따가니까 거의 다 따가니까 이거 양궁 이제 올림픽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아. 할까에 대한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게 네. 그렇게 바뀌어도 우리는 또 그거에 적응을 하거든요. 음. 충분한 그 훈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아니면 앞으로도 쭉 한국 양궁의 이런 전통적인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활 종목 대단했고 총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격 양진 선수가 권총 25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보면 깜짝 금메달, 뭐 이변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양진인 선수 같은 경우가 25m 예선에서 6위로 올라간 선수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김혜지 선수에 워낙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뭐전 세계가 김혜지 선수한테 관심 쏠렸잖아요. 네, 뭐 CNN에서도 보도를 하고 예. 또 김혜지 선수가 25m가 주종목이기도 했고 아, 또 게다가 그 CNN을 비롯한 SNS 유명해진 사진 네. 영상이 바로 그 25m 권총에서 세계 신기록을 낸 장면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월드컵 경기. 네, 월드컵 바쿠에서 있었던 월드컵이었는데 이때 양진 선수 같은 경우가 2위를 했어요. 그런데 김혜지 선수가 너무 그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 양진 선수는 조금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김혜지 선수 같은 경우는 예선 탈락을 하고 네. 양진 선수가 예선 6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선 시스템은 또 사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의 우리가 느끼기에 서바이벌 게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결선에서는 또 예선과는 다른 분위기로 경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양진 선수가 진짜 겁없는 그런 20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대학생이죠? 네, 한체대 대학생인데요. 그 거침없이 10점, 그러니까 10점 이상을 써야 히트, 그러니까 합격 이렇게 받는 네. 건데 계속 그렇게 점수를 축적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아무튼 이 총, 칼, 활, 뭐 사격, 펜싱, 양궁 뭐 계속 이 얘기가 올림픽 내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대단했는데 이 종목에서 화제 모은 선수가 바로 말씀하셨던 사격 김혜지 선수 있었고요. 또 펜싱 오상욱 선수가 있었는데 어제 다 같이 모여서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어떤 말 했는지 듣고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격하시는 모습이 많이 화제가 되어서 액션 영화 캐스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특별히 좀 캐스팅 되고 싶은 시리즈가 있나요?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예,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영화에 출연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나는 이렇게 해서 세계 정상까지 올랐다라는 좀 반법론적인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항상 시합을 뛸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항상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냥 나는 열심히 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실력만큼이나 뭐 생각, 사고도 굉장히 뚜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네. 선수들도 겸손하네요. 네, 선수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책도 많이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다잡는 시간들을 많이 갖거든요. 아마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의 생각도 정리를 하고 또 그 속에서 겸손함도 배우고 네. 그런 모습이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총, 칼, 활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총, 칼, 활 여기서
금메달 10개를 모두 따내는 어떤 진기록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애초에 보면은 이번 올림픽이 최악의 올림픽이 될 거다. 애초에 뭐 금메달 5개 잡았지 않습니까? 네. 벌써 초과 달성해서 5개 넘어서 10개가 됐는데 이러다가 뭐 역대 최고 성적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역대 최고 성적이 그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13개. 땄던 거로 보고 있잖아요. 3개 남았네요. 그럼? 네, 3개 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근접해가는 분위기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원래 종합 15위 이내 금메달 5개. 이거보다는 이제 더 넘어서서 거의 2배를 땄으니까요. 네. 금메달만. 일단 안세영 선수의 경기가 있고 오늘 네. 오후에. 그리고 태권도가 7일에 시작을 하고. 태권도도 있죠. 네, 그리고 근대 5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정상권이거든요. 전웅태 선수. 네, 전웅태 기억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세계 1위 성승민 선수라는 또 선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남녀 각각 2명씩 가득 채워서 나가기 때문에 한 선수 정도는 금메달을 따주지 적어도, 않을까. 아주 적어도 적어도, 이런 예.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만 해도 벌써 세계를 채우는 네. 거잖아요. 태권도에서도 하나 정도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치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네. 이 내친 김에 좀 더 그 넘어선 네. 기록까지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목표 잡을 때 보수적으로 너무 잡은 건지 아니면 엄살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대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잡은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48년 만에 최소 인원으로 올림픽을 그렇죠. 내보냈고 굉장히 100 몇 명 나갔죠. 140명대 예.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올림픽 변수라는 게 지금 시차라는 게 유럽이 선수들이 적응하기 맞아요. 쉽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수적으로 잡아서 금메달 5개를 잡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너무, 들고 예. 특히 이제 사격에서 선전을 해준 게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그거에 도달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뭐 합니다. 사격은 뭐 굉장히 노골드 노메달이 있어서 네. 굉장한 예전에 베테랑 감독을 모셔와서 다시 이렇게 시스템 바꿔서 이런 성적을 냈다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 했었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뭐 배드민턴 여왕이라고 하는데 오늘 결승전을 치르는데 뭐 여왕 대관식을 할 수 있을지 뭐 언제 누구랑 그리고 승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오후 4시 45분에 결승전이 치러지고요. 한국 시간으로. 네. 그리고 상대는 중국의 허빙자오라는 선수인데 빙자오.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잖아요. 네. 허빙자오는 세계 랭킹 9위입니다. 어. 단 우리가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만날 줄 알았는데 네. 허빙자오를 만나는 건데 허빙자오가 8강전에서 천이페이를 이기고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전정면에서는 8승 5패로 안세영 선수가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치른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8강전에서 이 선수가 안세영 선수를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안세영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선수라서 네. 체력 안배가 좀 됐던 게 1번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16강전을 치르지 않고 바로 8강전부터 토너먼트를 치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허빙자오를 앞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세영 선수의 우위가 점쳐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위가 점쳐진다 네. 하셨고요. 일단 뭐 시간은 5시 55분으로 수정된 것 같은데 아, 한번 네. 체크해 보기로 하겠고요. 네. 근데 안세영 선수 경기 보니까 2경기 연속으로 뭐 8강, 4강 때 첫 세트를 먼저 내주고 2번 다 역전승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좀 네. 걱정이 안 되는 것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를 워낙 잘하는 선수로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격을 하다가 상대 선수가 지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세영 선수는 잘 알고 있기 어. 때문에 그래서 혹시 1세트를 좀 어이없이 내주네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네. 안세영 선수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그럴 일이 있어도 싶습니다. 뒤집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 이따 5시 55분이라고 하니까 그때 네. 보고요. 자, 오늘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동혁 현 조직부총장을 수석 대변인의 곽규택 의원과 한지화 의원을 그리고 전략부총장의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조직부총장의 정성국 의원을 사실상 선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선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 건데 당내 갈등 해결은 아직도 좀 숙제가 남았다 이런 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주말에 나왔던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뭐 그 공개할 계획이 있었던 미팅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할 만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정 관계는 어떤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 관계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이 한 대표가 지난주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의 깜짝 그 비공개 회동 관련 얘기를 내놓은 겁니다. 내가 먼저 제안해서 성사된 거다. 저희가 뭐 사실 지난주에 취재한 내용들 좀 전해드리고 했는데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서 변호사님,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 옛날부터요. 네. 옛날부터 이제 그 사적인 관계보다는 공적 지위로 이제 이거 만나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아마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문자 논란 그리고 이제 그 사적으로는 소통 안 하더라도 공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 대 당의 대표 비즈니스 관계로 가겠다. 예 그런 이제 그 뭐 옛날부터 말했고요. 예. 이번에 그 공개한 거는 큰 틀에서 이제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 굳건하다 이걸 말한 거죠. 그렇군요. 송치훈 부장님, 이게 당정 관계는 뭐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도 했는데 실제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일지 아니면 또 예전처럼 좀 복원될 수 있을지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두 분 관계가 워낙 20년씩이나 됐으니까 네. 뭐 그렇게 불편한 관계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뭐 공적 관계로 만났다라는 걸 또 강조하는 걸 봤을 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당정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돼야 된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해 오긴 했죠. 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만나는 건 매우 좋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하는 뭐 장면 예. 아닙니까? 근데 이번 뭐 굳이 이 만남을 평가절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근데 이 만남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 두 분이 만났을 때 왜 사진 한 장 안 나왔을까? 왜냐면 그리고 원래 처음에 나왔어요. 아까 한동훈 대표도 처음에 공개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한 10분 정도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1시간 30분으로 정정이 되면서 네. 공식 브리핑이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두 분의 만남이나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불편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두 분이 만난 거에 대해서 굳이 10분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이런 소식을 흘러내보낸 거로 예.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대표의 정책의장 임명과 관련돼서 되게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임명해야 되는 거를 뭔가 마치 권한을 넘어서는 걸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두 분의 만남은 뭐 의미는 있겠으나 과연 한동훈 대표가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손영욱 변호사님, 이 사진이 정말 없었다는 것, 두 분의 만남이 회동 사진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거를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끊임없이 이제 좀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있죠. 그는 이제 그 외부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일부 있다 봅니다. 근데 그 제가 알기로 상당히 두 분은 굳건합니다. 자꾸 이제 이거 분열시키려는 이런 이제 일부 세력이 있는데 네. 그 사진 이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정말 화기애애하게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과거에 검찰 이야기하면서도 신뢰는 이제 굳건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그 일부에서 분열시키려는 이런 이제 의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차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곳곳 방문하고요. 민생 현장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 청취하는 시간도 갖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성치훈 부의장님, 이제 이렇게 휴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전국에 휴가를 가야 됩니까? 라고 논평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쉬셔야죠. 그래야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도 쉴 수 있고 공무원들도 좀 그 기간에 맞춰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휴가는 보장되어야 된다. 한국만큼 참 휴가에 대해서 인색한 곳이 없는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시기 전에 해놓은 것들이 민주당이 볼 때는 너무 부적절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일단 뭐 간략하게 하면 얘기해도 뭐 의정 갈등,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사실 갈등을 부추기만 해놓고 뭔가 해결을 하지 않은 채로 지금 방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대학병원에. 그런 것도 해결하지 않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법인카드 과거에 남용 의혹이 있음에도 의혹이 그대로 있음에도 그냥 임명 강행했고
이사 박문진 공영방송 이사를 날치기로 통과하는 것들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 지금 뭐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 거부권 행사할 걸 예고했는데 그냥 단순히 법안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김문수 전 그 경기도지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 노동자와 그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강대강으로 다시 붙어보자는 메시지를 보내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 7.23 그 국민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친윤 세력 윤석열 대통령 좀 변화하라는 메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휴가를 그렇게 곱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난해 여름휴가 모습이 지금 화면에 나갔었는데 서 변호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성치훈 부의장이 좀 제기했던 문제점, 뭐 민주당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일 텐데 이런 문제를 휴가 가서 윤 대통령이 어떤 해결점을 쭉 뭐 하반기 국정 운영 어떤 새로운 과제들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휴가는 이제 푹 쉬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충전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휴가는 이제 그 장소 변경 그대로의 직무 연장입니다. 아마 이제 그 시장도 방문하고 네. 군대도 방문하고 또 이제 워낙 급박한 일이 많으니까 즉 국제 정세도 보십시오. 전쟁의 위기에 휩싸여 있잖아요. 네. 계속 보고를 받을 거예요. 아마 이제 푹 쉬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쉬는 게 아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좀 재충전하려면 예. 쉬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민주당이 너무 야박하게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청남대랄지 뭐 청해대라고 저희가 지난주 한번 다룬 바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푹 쉬면서 중국 구상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그 국제 정세가 요동치잖아요. 지금 네. 중동의 전쟁 임박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마 군 통수권자로서 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은 이틀간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치렀습니다. 주말 사이 바쁘게 돌았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합동 연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 이재명을 광주를 비난하던 그 철없던 일베나 다름없던 사람에서 이 나라의 중추 민주당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 광주여, 나의 사회적 어머니 반갑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일단은 이런 얘기도 사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베 출신 이런 얘기를 사실 이 가운데 합동연설에서 했는데 사실 이거는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총선 때. 이게 왜 스스로 이재명 후보가 일베라는 그 혐오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이걸 왜 언급했을까요? 아마 이제 뭐 본인의 솔직한 이제 과거를요 다 이제 그 인정하면서 오히려 지지를 호소하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광주하고 이제 호남을 보면요 이제 그 90%는 무너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현재 그 80% 지지율? 예. 어차피 이제 9대 명 이랬잖아요. 90%의 대표가 이재명이다. 이거는 이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요 20% 초반대입니다. 셋 다.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저는 광주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뼈 아프다. 지지율이 투표율이 20%대면 정당성이 있습니까? 상당히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투표율이 20% 초반이면.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그때 얼마 나왔었죠?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은 이제 48%죠. 48% 48%. 올라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뼈 아프고요. 예. 그다음에 득표율도 보면 다른 데는 90% 넘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80% 되거든요. 김도관 후보가 두 자리로 올라선 거예요. 따라서 뭐 이기긴 했지만 예.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홍치훈 부의장 생각도 궁금한데 이런 게 많다고 평가하셨는데 이런 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또 이 전체적으로 이번 뭐 선거를 봤을 때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또 있을까요? 일단 낮은 투표율은 우려스러운 수치입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수치 48%, 지난 전당대회 때는 55% 이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고요. 네. 2년 전에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37% 정도 나왔거든요. 네. 지금은 전체 투표율이 3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호남 지역이 2년 전 그 전당대회 때 투표를 한 사람이 한 15만 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한 10만 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이 투표를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높은 득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민주당 안에서 당원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굳이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의 과제가
뭔가 중도층 확장, 외연 확장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당내에서 뭔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이런 당원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이거는 결국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다원주의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네. 1급 체제로 간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아니다 했지만 결국 이런 투표율로서 당원들이 뭔가 거부하고 있다. 당원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이 지표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김두관 후보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개파를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회 조직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인 건지 아니면 또 많은 우려가 되는 건지 어떤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하나회라는 표현은 너무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더민주혁신회의라는 그 조직을 말하는 예. 건데 사실 더민주혁신회의가 뭐 그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뭔가 최대 개파다, 뭐 의원들도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최고위원 13명 예선 때 그때 그 더민주혁신회에서 밀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대거 당선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가려져 있는 것이 시도당 위원장 선거인데 예. 지금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라든지 앞으로 열릴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더민주혁신위원회가 미는 후보가 과연 될 것인가. 광주에서는 일단 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친명 안에서도 무슨 뭐 찐명 감별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 뭔가 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이후에 이런 것들 파장들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당에서 지금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건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보신 것처럼 연일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아까 리포트 보신 것처럼 피의자 모습 보셨는데 왜 범행 저질렀냐라고 하니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어 보입니다. 기자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피의자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예.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을 이제 촬영하고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취재진이라던가 수사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굉장히 날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뭐 굉장히 찍지 마요 막 이랬나 봐요. 그렇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지금 숭례문 인근 지하 보도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정말 잔인하게 말도 안 되는 이유, 사실상 그 이유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잔인하게 살해했던 이 범죄에 대해서 결국 이제 구속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그 마지막 모습에서조차도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일단 경찰 조사에서는요, 이 피의자가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날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사건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그날 오전 5시 10분경에 그 여성 60세 먹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남대문서에서는 CCTV를 추적해가지고 한 3시간 40분 만에 그 피의자를 검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노동자 즉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은 6시 20분경에 안타깝게 사망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망한 이유가 뭐냐면 알다시피 흉기로 찔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 피의자가 왜 흉기를 갖고 있었나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그 피해자하고 피의자는 언제부터 알았냐 하면은 지난 5월 달에 환경미화원하고 노숙인 신분으로 서로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해 12월경에 이 노숙인이 여인숙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지하 보도가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원하니까 집에 있다 거기로 왔는데 아마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무시했다 그래가지고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를 했던 것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화로 했는지는 좀 더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남성을 무시했다고는 하는데 네. 요 내용은 피의자가 자기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경찰에 물어봤을 때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어떤 이유든지 살해했는가 또 그리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흉기를 어디서 구입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만이 저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인데 근데 왜 기자들 앞에서는 범행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팀장님? 법을 모른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지금 살해를 했지만은 살해했을 때 진술을 왜냐하면 흉기를 소지했기 때문에 이게 계획적인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우발적으로 즉 나와 대화하다가 날 화나게 하니까 살해했다고 우발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일단은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잘 몰라요.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몰라요로 진술을 하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분들이 붙겠죠. 우리 이제 임주혜 변호사 같은 분이 붙게 되면은 변호사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좀 더 그러니까 범죄를 경하게 하려고 일단은 모른다고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시한다고 사람을 범행하면 안 되는 일이죠. 어쨌든 임주혜 변호사님, 이 범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범죄 타깃이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혼자 이분이 피해자분께서 혼자 새벽에 혼자서 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피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전 5시 10분경에 일어났어요. 굉장히 이른 새벽이죠. 네. 그리고 숭례문 인근의 지하 보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시간은 아니죠. 출근 시간 직전인데 그렇다면 이 피해자는 왜 이 시간에 출근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이전에 일단 본인이 맡아두신 이 구역을 청소해두고 당일은 또 물 청소를 하는 날이라 좀 더 일찍 출근하셨다는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요. 이전부터 많은 노숙자들이 이제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활 반경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그런 위험도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이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래도 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늦은 후회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 어쨌든 위험한 지역이 포함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이른 새벽에 혼자 작업을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점은 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어쨌든 이 관할구청에서도 일단은 부랴부랴 안전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뭐 2인 1조로 해보자 이런 좀 안을 내놓고 있다는데 팀장님 어떻게 이게 예방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예방책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청소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없을 때 출근하고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일찍 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혼자보다는 2인이 있을 경우에 아무래도 범죄가 예방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구청에서는 당연히 일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혼자 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게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렇다 보면은 경비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인 1조로 하려면 예산이 늦기 때문에 어떨지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청소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해서 청소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 보세요. 여성 혼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흉기를 가진 사람이 왔어. 그런데 대항할 방법이 없겠죠. 네. 만약에 2인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범행을 할 때 빨리 119라든가 112 신고할 수는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중구청에서는 2일치로 하겠다라는 발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에 그 여성 노동자가 사실 일한다는 게 요거를 남성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그런 경우에 남성 노동자에다가 또 여성 노동자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변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많은 대책 강구한다고 하니까 최적의 방안 한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최근에 소속팀 토트넘을 이끌고 방한했었죠. 방한해서 2경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는데 가짜 뉴스에 휘말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이 손흥민 선수가 방한해서 서울의 한 강남 한 클럽을 방문해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 이런 뭐 헛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이건 지금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가 확실한 그렇죠. 건가요? 가짜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SNS에 올라온 건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내한했잖아요. 네.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한국에 찾아와서 축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한국어를 직접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와중에요. 한 SNS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을 해서 오늘 미넨 선수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이 우리 유흥주점에
방문했다 이런 SNS 글이 올리고 많은 뭐 이제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면서 뭐 손흥민 선수도 왔냐 그러니까 뭐 왔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손흥민 선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명예훼손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심지어 허위 사실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면 이 부분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 피해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한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러 동료들과 왔다가 갑자기 밤문화를 즐기러 갔다라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펄쩍 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일단은 김은배 팀장이 이런 뉴스, 가짜 뉴스가 왜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마 그 한 클럽에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 오늘 뮌헨 바이에른 선수들이 온다. 그래서 유니폼이랑 매직을 챙겼다. 이거 뭔 말입니까? 유니폼에다가 사인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네. 또 또 SNS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손흥민 씨 주급이 3억 3천이래네요. 주급이요? 예, 그렇다고 그러네요. 일주일에 3억 3천을 받는다. 그렇죠. 예. 근데 술값이 3천만 원이니까 300만 원 받는 월급 직장인이 한 6만 원대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MD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영업 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손흥민 씨를 빙자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손흥민 씨 소속사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명예훼손. 그러니까 선처 없이 강력 대응했다 했지만은 이 소속사에서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와도 솔직히 이름만 바꿔서 제가 아는 후배도 뭐 차땡땡 이렇게 하거든요. 예. 남들이 볼 때는 그 차땡땡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영업사원들이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뭡니까, 근데? 비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클럽 쪽에서는 광고 때문에 뭐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 측이 고소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서니까 클럽 관계자가 해명에 나섰는데 해명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손흥민을 말한 게 아니라 다른 흥민 형을 얘기한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렇습니다. 손흥민 쪽 그 소속사에서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명을 했는데 아까 보다시피 뭐라고 했냐면은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손흥민이 아니고 다른 흥민 형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이게 말이 안 흥민 형은 되죠. 누굽니까? 다른 흥민 형은 비밀이죠. 여러 네. 이름이 왜냐하면 사실은 흥민이라는 이름이 여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흥민을 얘기한 것이지. 뭐 자기가 손흥민 개인적으로 다른 거 아는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흥민이 그런 형.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이도 없고 황당한 변명이기 때문에 예. 이런 변명은 안 통하니까 아마 이런 변명했다 하더라도 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재 변호사님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고 누리꾼들도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죠. 어떤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SNS에 어떤 유흥주점에 손흥민 선수가 방문했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본인도 가보고 싶잖아요. 가면 손흥민 볼 수 있는 선수를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만나고 싶고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추측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어떤 본인이 이득을 얻고 손흥민 선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다면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같은 문제 명예훼손. 발생할 수 있어요. 요즘 사실 이런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요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완전히 허위 사실이에요. 잘 살고 있는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했다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미 이혼한 부부인데 뭐 재결합했다 이런 것을 그럴싸하게 짜집기해서 영상을 올려놓는데 완전 사실과는 다른 허위의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자꾸 재생산되고 있냐면 네. 조회수,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관련된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벌금형이다. 그렇죠. 최근에 뭐 나왔던 뭐 사이버 레카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까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더 금전적인 이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같은 부분의 양형 기준을 좀 더 현실화해서 관련해서 처벌도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조치가 함께 병행되어야지 이런 가짜 뉴스 근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임재 변호사님 말처럼 처벌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가짜 뉴스를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미국 대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또다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지지율이 화제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한 매체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에도 해리스 후보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50%,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49%로 초박빙이었는데요.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주요 경합주에서도 50대 50 팽팽한 대결 구도를 보였습니다. 후보 측근들의 사생활도 파헤쳐지고 있는데요. 한 외신은 해리스 후보와 10년 전 재혼한 남편 더그 에모프 씨가 첫 번째 아내와 결혼 생활 중 딸의 학교 교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까지 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에모프 씨의 전 아내는 이혼 사유가 외도뿐만은 아니었으며 그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밝히고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측근의 사생활 개입까지 이뤄지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대규모 폭발로 닷새째 피난사리에 내몰린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로 전기와 수도가 중단되며 1,581세대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일부 입주민들은 대피소에서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웃 주민들이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수도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기를 권하는 건 물론 식사를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직접 옷을 세탁해주겠다거나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일부 카페는 쉴 공간과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 타버린 차량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겠다는 이웃도 있었는데요. 이웃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선 인근 주민들, 이들의 선행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